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심리학의 마지막 주제인 문화 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다루는 비교 문화 심리학과 또 문화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컬투라에서 파생된 그 컬처를 번역한 그런 뜻인데요. 이 원래 이제 컬투라라고 하는 것이 이 라틴어에서는 이 땅을 이렇게 개간하는 경작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란 그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이 작용을 가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그러한 의미가 이 컬처의 원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는 한 사회의 행위 또는 생활 양식, 예술, 가치 및 신념, 체계, 제도 등을 가리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인 타일러는 그의 저서 원시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를 사회 또는 사회 집단의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으로서 예술, 문학, 생활 양식, 가치 체계, 전통, 신념으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차원과 또 영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앤 스위들러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학자는 행동하는 문화라고 하는 논문에서 문화를 좀 더 색다른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앤 스위들러의 이 논문은 어메리칸 저널 오브 소시올로지에 이제 출판이 된 논문인데 지금껏 인용된 논문들 중에서 가장 아주 많이 인용된 논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앤 스위들러는 문화를 구조기능주의자인 탈코트 파슨스가 얘기하듯이 행동을 통제하는 내재화된 규범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목적에 합당한 행동의 전략들을 선택하게 하는 도구 상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러한 개념에서 바라볼 때 가치라든지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의 전략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이라든가 기술, 양식들을 묶어놓은 일종의 레퍼토리다 또는 도구 상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사회 문화에서 살아가고 또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사회의 문화를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몸속에 체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빈털터리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다고 할 때 비록 우리 수중에는 돈도 없고 또 그 나라 언어도 모를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백지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자원을 동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방식대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앤 스위들러가 말한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고 순응하는 그러한 어떠한 정적인 것이라기보다 또는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와 같은 하나의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의 자영업을 연구를 했어요.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 성공적인 이민자들이 그 주류 노동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차별을 당할 때 그 자신 스스로의 노력 또는 가족의 자원을 동원해서 어떤 경제적 기반을 닦고 그것을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해서 자녀들이 이제 주류 사회로 진출하게 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했던 매우 중요한 경제 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러한 자영업을 통해서 중류층으로 진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통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인들의 자영업을 연구하다 보면 한인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코리아타운과 같은 곳에서도 장사를 하지만 그 로스앤젤레스의 그 사우스 센트럴이라고 하는 흑인 지역에서도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상당히 범죄의 위험성도 높고 또 이 고객들의 어떤 구매력도 크지 않아서 어떤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백인 상인들은 들어가기 꺼려하는 곳을 한인들은 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인들이 이제 이런 흑인 지역에서 개발한 하나의 사업의 형태가 일종의 스왑 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왑 미트. 그러니까 커다란 창고라든지 버려진 백화점을 한인들이 구입을 해서 그것을 굉장히 작은 부스로 다 쪼개 가지고 그 안에서 다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자기의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익숙한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타를 가보더라도 두타 건물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죠. 두타라고 하는 회사가 소유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각각의 그 상인들은 자기의 부스를 하나 부여받아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인들이 이런 흑인 지역에 적은 자본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자파라든지 의류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러한 흑인 고객들한테 파는데 그러면 그 한인들이 한국에서 그런 사업 경험을 있었던 사람이냐? 대부분은 사업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화이트 칼라에 종사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수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사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비록 자기 자신이 직접 사업에 종사했던 경험이나 기술은 없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자영업이 굉장히 일반적인 하나의 그 경제 활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면 30% 또는 40%까지도 높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고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냥 그 길거리에 나가서 리어커라도 끌고 가서 장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을 가보면은 호객 행위를 해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죠.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그 흑인 지역의 수완비트에서 한인들이 그 흑인 고객들이나 라티노 고객들을 끌어들일 때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를 질러요.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상당히 한국인들이 이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먹고 사는 일이 없을 때 정말 맨손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양식이고 그것을 자기가 귀로 듣고 보고 했던 것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 해보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하나의 문화 자본으로서 작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바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고정된 사회의 규범이라든가 생활 양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환경에 적응할 때 그의 적응을 돕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활용된다라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문제 해결 및 환경 적응의 기능이죠. 그래서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기술 이러한 측면들이 바로 이 문제 해결과 환경 적응을 돕는 기능이고 두 번째로는 가치라든가 규범, 관습과 전통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 어떤 그 충효 사상, 또 노인을 공경하는 사상,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문화는 신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세계관을 통해서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렌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종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이 굉장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죠. 마지막으로 문화는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생활 양식을 통해서 어떤 미학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죠. 아마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이러한 미학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생명체는 우리 인류가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더라도 그냥 기능만 생각하면 그냥 그 구조를 짓고 필요한 그 시설을 만드는 데 그칠 텐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않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꾸밀까?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가치관 또는 신념, 이것을 건축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문화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는 다음과 같은 또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는 학습의 측면을 갖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태어나서부터 언어라든지 가치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없죠. 결국은 이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축적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문화는 공유하는 것이죠. 혼자만의 그 어떤 가치관은 그건 문화가 아니죠. 결국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문화이면서 그로 인해서 이건 집단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개인을 그 문화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통제하고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떠한 사상이 지배적이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억압할 수도 있죠. 뭐 예전에 그 중세 시대 때 마녀 사냥과 같이 그 를 믿지 않는 뭐 기독교인이라든지 유대교인이라든지 무슬림들을 탄압을 했던, 이것도 바로 결국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개별 사람들의 그냥 그 신념이 아니라 그 집단의 하나의 그 신념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에게 이렇게 억압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는 축적적이고 계승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언어라든지 또는 어떤 회화라든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게 저장이 되고 또 계승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 인류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어떠한 문명을 우리가 이룰 수 없었겠죠. 또한 문명은 변동합니다. 이것은 변화해요. 상당히 지속적인 특징도 있지만 어떤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면 문화도 변화하게 되고, 또한 문화는 여러 문화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는 수준에 따라서 표층 문화와 심층 문화로도 나눌 수도 있죠. 언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쉽게 변하기가 쉬워요. 또한 문화는 이 그 아주 그 핵심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심층 문화가 있죠. 대체로 이런 것들은 가치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종교와 같은 이런 것들이라 이러한 심층 문화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표층 문화와 심층 문화를 또한 구별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표층 문화는 일종의 부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애디티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어는 이게 부가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를 하는데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권장되는 거죠.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스파게티를 먹더라도 뭐 단무지라든지 김치를 넣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층 문화적인 것은
이렇게 서로 상충적이거나 배타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혼종이 상당히 잘 일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층 문화에 해당되는 종교 같은 경우는 부가적이지가 않아요. 배타적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불교인일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이 그 심층 문화와 표층 문화에 있어서의 이렇게 부가적이냐 또는 배타적이냐 이러한 것은 사실은 문화 간에 있어서의 갈등을 이해할 때에도 상당히 아주 중요한 하나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심리학의 접근은 크게 비교문화 심리학과 문화 심리학으로 양분할 수가 있는데, 비교문화 심리학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심리학의 어떤 주요 개념이나 이론들은 비교문화 심리학의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정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이걸 전환을 하고 그것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문화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한데 이것이 표출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전 관찰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현상을 보려 하는 그러한 측면을 갖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비교문화 심리학의 관점이죠. 그래서 문화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원으로 놓고 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측정하는 문항을 각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해서 그들의 점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문화가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어떤 문화가 집단주의적인가를 우리가 판정하는 방식을 취하죠. 반면 문화심리학은 그 문화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가 않고 그 문화에 상당히 특수한 아주 고유한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다른 문화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그 문화에서만 독특하게 출현하는 거라고 보게 되고, 그와 같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의 관점에서, 일종의 내부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속성을 찾아내고 그것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문화 심리학과 문화 심리학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어느 한 문화에서 출현한 그 현상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게 용이하게 그리고 또 매번 반복해서 일관되게 번역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번역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또 일관성을 찾기 어려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개인주의,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인의 상당히 고유한 심리라고 얘기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motion? 그건 감정이죠. 근데 한국 사람이 말하는 정은 감정 중에 한 부류로서 일반적인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의 정은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오랜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감정이고, 또 상당히 이것은 복합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말에 미운 정, 고운 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서양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미운 감정이 있는데 고운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가. 근데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은 바로 이렇게 중충적이고 복합적인,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갖는 그런 감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한국인이 말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 고유의 하나의 문화 심리라고 본다고 하면 그게 문화 심리학적 관점이 되는 거죠. 이 비교문화 심리학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학자이면서 이 분야를 발전시킨 학자의 리처드 니스벳이 있습니다. 그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로 대표적인 저서가 The Geography of Thought, 그러니까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그래서 동양인과 서양인에 있어서의 생각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것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문명에 기초한 서양이죠. 대표적으로 서구 국가들 가운데 기독교 문명에 기반한 그런 그 국가들,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그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이렇게 기독교 사상이 강하고 개신교, 그것도 특히 개신교 사상이 강하고 일찍이 산업화를 이뤄서 지금 선진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바로 서양의 문화라고 한다면, 그 여기서 말하는 동양은 주로 중국의 어떤 유교 문명권에 속하는 나라들, 뭐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동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니스벳은 이렇게 서양인과 동양인의 생각의 차이가 생태 경제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의 차이에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일찍이 도시국가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해외 무역을 발전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과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까 각 문화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성을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 중국은 전제 왕권을 발전시키고 또 농업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농업에서는 그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노동력들이 어느 시기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상황에서 서양의 세계관은 직선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부터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개념을 갖는다면 동양에서의 시간과는 순환적인 사고를 갖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의 경우에서는 서양에서는 그 주체적인 자기가 발전했다면 동양에서는 관계적인 자기가 발전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구에서는 개인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동양에서는 집단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러한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 서양의 어떤 문화, 문명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잖아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 사상과 또 이러한 헬레니즘의 문화가 서구 문명을 이루는 두 가지 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에서 바로 그런 헬레니즘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에서도 이 밑에 있는 크레타 섬이 이러한 헬레니즘이 처음 시작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은 이 바로 그 터키 쪽으로 가는 이러한 페르시아 또는 중동 어떤 최초의 어떠한 농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런 쪽의 문화와 또 아래에 있는 이집트의 문명이 결국은 이 지중해에 서로 만나게 되는 교차점이 바로 크레타 섬이죠. 이 크레타 섬에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의 문명이 시작됐던 것이 이제 이 위로 올라가서 아테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국가 그리고 밑에 손가락을 밑으로 이렇게 뻗어놓은 것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죠. 거기에 스파르타가 있죠.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이 그리스의 많은 도시국가들에서의 이쪽의 맹주죠. 나머지 작은 도시국가들이 어느 쪽에 이렇게 줄을 서느냐 이런 경쟁을 벌였고 결과적으로는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제압을 하고 이제 그리스를 다 지배를 하고 이제 나중에는 지중해의 많은 곳들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는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보다시피 국토의 80%가 산지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결국은 골짜기와 골짜기의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발전하게 돼요. 적은 수의 도시를 이루고 그들은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직접 어떤 그 민주주의를 실천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들이 이제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정치가 가능했었고, 경제적으로는 이러한 산지가 많다 보니까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이 포도라든가 올리브였고, 요것을 내다 팔기 위해서 그리스는 일찍이 해외 무역으로 생존의 길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반면 중국은 굉장히 거대한 땅이지만 이 동쪽 해안 지역과 남쪽 지역이 이런 평야지대여서 거기서 이제 농업이 발달을 하죠. 그 중국 문명은 보면 황하 문명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황하가 바로 저기 위에 우리가 칭다오 저기 산동반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륙으로 들러가지고 이렇게 가로지나는 이쪽 저쪽 끝에 보면 이쪽 시안이 바로 진나라, 당나라, 한나라의 수도죠. 거기에 광개토 왕의 무덤도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역으로의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관문이 바로 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우리가 이제 지리를 이해할 때 크게 이제 이 강과 산을 이해를 하면 중국의 지리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은 위에 가장 북쪽에 있는 황하가 중국을 남북으로 나누고 그 밑에는 양쯔강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황하를 경계로 해서 위쪽 지역을 하북 지역이라고 하고 밑에를 하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양쯔강을 밑에 있는 여기 샹하이가 바로 대표적인 지금 중국의 경제 중심지잖아요. 이 양쯔강을 또 경계로 해서 위를 강북, 밑을 강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강남이 있죠. 바로 이 중국의 지명에서 사실 우리의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전라도 지역을 호남이라고 부르죠. 그럼 왜 호남이라고 할까요? 호가 거기서 무슨 뜻이냐? 호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라든가 전라도 북도 지역은 거기가 원래 또 이렇게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러한 저수지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수지가 많다고 해서 밑이가 바로 호남이 되는 거죠. 이 원래 그 중국 용어에서 이런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쯔강에 보면은 그 항저우 지역 있죠. 항저우. 그 상하이 밑에 항저우가 있고 위한이 있죠. 거기에 보면 많은 호수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큰 그 호수의 두 개가 바로 양쯔강의 그러한 상류 지역 또는 중간 지역이 있어요. 그 호수가 많기 때문에 호수가 있는 지역의 위가 호북이고 밑에가 호남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용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호남 지역이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국에서 지리를 구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산인데 그 중에서 태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중국에서는 태산이 굉장히 아주 높은 산이고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그 태산이 어디에 있냐면 그 산동반도 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 타이유안 그쪽 지역이 이제 태산이 있는 것인데, 산을 경계로 해서 산의 동쪽이라고 해서 산동이 되는 거예요. 산동.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그 칭다오라든지 위태라든지 그런 곳이 바로 산동반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산서가 되는 거죠. 산의 서죠.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이렇게 강과 산을 경계로 해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 문명의 어떠한 고대 문명은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그것이 아까 말했던 시안, 저쪽에 중간에 있는 시안이 바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던 곳이 시안에 있고, 시안이 그렇게 진나라가 강력해서 다른 6개의 국가들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가 이제 곡창지대죠. 바로 황하가 흐르는 가깝고, 또한 토양이 또 비옥하고, 그래서 시안은 거기서 특히 밀을 많이 재배를 해요. 그래서 밀로 우리가 뭘 만듭니까? 우리가 쌀로는 밥을 만들지만 밀로는 밀가루를 만들죠. 그럼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면이죠. 국수. 그래서 시안은 정말로 국수로도 유명해요. 시안에 가보면은 또 여러 가지 국수가 있지만 특히 가장 국수가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시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진나라가 그 천하를 통일한 이후로 중국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더라도 강력한 전제국가와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상이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 민족 사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15세기 초에 명나라 때 영락제의 명으로 정화가 이런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하는 대항해를 했지만 이 그 정화가 죽고 나서 더 이상 항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세국주의를 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중국의 하나의 지리이고 정치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 물리적인 환경 또 정치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사상이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죠. 서양에서는 과학이 진리 그 자체의 탐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학이라든지 수화학이라든지 이런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죠. 반면 동양에서는 실용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실용성을 추구하느냐. 그래서 그 실용성을 갖추면 더 이상의 탐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서양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센셜리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상의 기본 사상이 원자론이잖아요. 원자. 아톰이죠. 아톰. 아톰의 뜻은 uncut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추상성과 순수이성과 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에서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작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 게 추상이죠. 반면 동양에서는 추상화가 발전하지 않았죠. 우리는 정물화라든지 풍경화가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추상적인 추론을 발전하기보다 어떤 규범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철학이 발전하죠. 그래서 칸트에 의해서 집대성된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 사상에서는 없죠. 그래서 동양 사상은 주로 유교와 같이 어떠한 사회 규범으로서 작동하지 어떤 것을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치관에서도 서양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가치라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사람과 사람 간의 조화를 가장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심리를 비교를 하자면 서양에서는 어떤 요소 그리고 어떠한 대상에 초점을 둔다면 동양적 사고는 상당히 총체적이고 하나의 장의존적이다. 그리고 사고가 서양이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모순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이것이 어떤 과학과 철학을 발전시켰다라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구체적이고 또 모순이 상존하는 것이 그다지 부조화로 여겨지지가 않고 이 실용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의 발전은 가져왔어도 그것이 과학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개인에 대한 사고도 개인이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여겨졌다면 동양에서는
전체의 일부로서 이 관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삶의 지향이 그 어떤 자유의지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서양의 인간 가치관이라고 하면, 동양에서는 소임을 다해서 남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까지 제가 학습하고 또 생각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문화에서 사람들의 사회 심리가 어떻게 형성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자연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후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결국은 이런 자연 환경은 그 환경에 적합한 경제 체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평지가 많고 평야지대에서는 농업이 발달하는 것이고, 그리스와 같이 이렇게 해양 국가로서 산지가 많은 데서는 무역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경제 체제가 형성이 되겠죠. 또 정치 체제가 어떠냐? 그리스처럼 도시 국가들로 구성된 데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지만, 중국과 같이 어떤 절대 왕조가 있는 데서는 어떤 전제적인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계가 나타나죠. 그거와 또 별도로 어느 한 민족이 그 경험한 역사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것이 또 자연 환경하고도 많이 밀접한 관련을 맺어요. 대체로 보면 반도 국가들, 반도라든지 또는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 어떤 교량과 같은 그런 곳에 위치한 지역에 사는 민족들은 많은 외침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도 바로 이렇게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의 접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외침을 경험을 했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중동과 또 아프리카 문명과 또 우에 유럽의 문명이 바로 교차하는 이러한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느 세력이 팽창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을 침략해서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또 독특하게 형성이 되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문화의 하나의 일부로서 사회 심리가 형성된다. 보면 상당히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의 사회 심리의 차이를 지금 아까 말했던 자연 환경이라든지 정치 경제 체계 또 역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은 전제 왕권이 일찍이 성립하고 그러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 사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그 대통령 중심제와 같은 상당히 강력하고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갖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이게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 자연 지형이 굉장히 험한 산들과 강들이 많아서 사람들의 이동이 용이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봉건 영주가 영주 제도가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이후로도 지방 분권 사회로 이어지면서 정치 현재 체계도 내각 중심제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나름대로 지방색들이 강하고 지방 도시들이 또 어떤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죠. 또한 그 일본의 그런 국립대학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명성과 또 그 평판들이 매우 높죠. 홋카이도만 하더라도 거기가 상당히 이제 외지인데, 홋카이도 국립대학이 있는데 특히 거기는 이제 농업, 축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방 대학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거의 모든 걸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면, 일본에서는 이렇게 지리적인 특징도 있지만 지방 분권이 발전해서 지방이 나름대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이 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1000년 동안 이렇게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와 사회 심리가 달라질 수 있죠. 제가 이 아이디어는 그 사학과의 조명철 교수님, 동양사학을 연구하시는 조명철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일본의 산들은 굉장히 험합니다. 험하고 강도 굉장히 아주 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지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이것은 바닷길을 발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이 산이라든가 강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이런 지형은 노년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좀 더 보다 젊은 이제 생겨난 지가 좀 더 젊은 하나의 지형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지형은 상당히 오래된 지형입니다. 그래서 산도 뭐 태백산맥이나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고 강도 그다지 급하지도 않고 더욱이 또 자연재해 면에서 일본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 그렇게 일본하고 비교해서 자연재해로부터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죠. 그럼 항상 뭔가 이렇게 자연재해에 노출된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이와 같은 일본과 한국의 자연 환경의 그 차이는 일본이 단절, 격리, 분리, 분열, 고립.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독립, 독자, 주체, 자립, 정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현상을 낳게 되죠. 반면 한국은 통합, 통일, 단일, 집중, 신속이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종속, 의존, 획일, 독점, 졸속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앙집권 사회고 또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간격이 엄청 줄어들었죠. 그런 면에서는 통합과 통일이고 단일이고 집중이고 신속이에요. 하지만 이건 그 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종속이고 의존이고 획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 다른 양상의 문화 심리 현상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는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변화를 설명을 할 때 어떤 열 전도라든지 또는 전기 전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어떠한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이 동일한 성분으로 아주 치밀하게 채워져 있으면 이것은 열이라든가 전기를 전도하는 것이 용이해요. 그게 저는 한국 사회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밀도가 굉장히 치밀하면서 동질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영역까지 전달이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냄비 근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게 치밀하지가 않고 성분이 다른 것으로 구성된 그 물체는 열이나 전기를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나는 그게 일본이라고 봐요. 일본이 일종의 그 지방들마다 차이가 있고 또 또한 그 정치 체계가 우리만큼 중앙 집권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것이 지방까지 파급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교 문화 심리학과 또 문화 심리학의 아까 구분이 있다고 했는데, 문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느 한 문화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맥락에서 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보편적인 현상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느 한 특정한 문화권 안에서 어떠한 문화가 출현하는지, 어떠한 심리가 출현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리차드 스웨더라고 하는 학자는 문화 심리학을 문화 전통과 사회적 관습들이 인간 심리를 통제하고 표현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문화 심리학이 그 심리학적 이론의 보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문화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이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죠. 홉스테더의 개인주의, 집단주의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개념을 각각의 문화에서 어떻게 이게 표현되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차드 스웨더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발전한 서양의 심리학이 위어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Western,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and Democratic한 어느 특정한 인구 집단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이게 다른 문화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인지부조화의 개념만 설명해도 그걸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하잖아요. 대체로 백인 학생들. 그 당시 이런 이론들이나 개념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인종이나 소수 민족들이 대표되지 않았고, 특히 대학교에 그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실험의 대상이 주로 백인 대학생들인데, 그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집안의 자녀들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서구에 교육받고 산업화되고 부유하고 민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초한 이론이나 개념이 이게 다른 문화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각 문화의 어떤 독특한 특성,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 사회 심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각이잖아요. 어떠한 사물을 보고 그걸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사회 심리의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지각을 하는 거 또는 사고하는 거에도 동양인과 서양인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의 마수다 교수와 니스베 교수가 한 실험에서 보면 이렇게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피험자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디를 주목하는가를 연구자들은 살피는 거죠. 그런데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그 동양인들은 이 대상과 배경을 동시에 계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반면 서양인들은 이 대상에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그 대상에 더 주목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서양인들은 일종의 장독립적이라는 거죠. 주의가 바뀌더라도 대상이 동일하면 그것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동양인들은 장의존적이에요. 그래서 배경이 달라지면 이 대상도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선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 마수다와 니스베이 한 거에서 보면 대상과 배경을 계속 바꿔 가면서 얼마만큼 잘 지각하는지를 좀 관찰을 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 늑대가 있죠. 늑대가 있고 황량한 겨울 어떤 산림이 있죠. 두 번째에서는 약간 늑대 모양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까 거하고. 근데 이제 사막을 배경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좀 아까 또 바로 전에 늑대하고는 다른 모습인데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에서는 첫 번째 배경에 두 번째로 등장했던 늑대가 나오게 되죠.
이랬을 경우 실험을 해봤더니 이전에 봤던 동물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측정을 했더니 원래 배경에서 이 대상을 바꾸었을 경우 인식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본인과 미국인 간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을 다르게 하니까 이 일본인들이 그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비율이 현저히 주는 반면 미국 학생들의 경우는 조금만 이게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동양인들이 장의존적이기 때문에 배경이 달라지면 대상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는 반면 서양인들은 장 독립적이기 때문에 배경이 다르더라도 대상이 동일하면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그림은 그 EBS 다큐 프라임에서 동과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인과 서양인에 있어서의 사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상당히 유익한 방송인데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서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그 우에는 바로 이 동양인이 이 그림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 대상뿐만 아니라 배경을 함께 본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를 봤다가 뒤에 배경도 봤다가 다시 코끼리를 봤다가 계속해서 보는 반면 그 서양인의 경우에서는 그 배경에는 별로 주의하지 않고 대상에 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이 그 EBS 다큐 프라임의 동과서 제2편에서 보면 이러한 또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주선이 있잖아요. 우주선이 있는데 어느 것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것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이제 뭐 동양에 있는 여러 국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들한테도 이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게 앞에 있냐 물어보고 또 그 미국에서 또 여러 도시별로도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서구의 사람들한테도 어떤 것이 앞에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동양인들은 대체로 맨 앞에 있는 것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크고 앞에 있는 것이 이 앞에 있는 거로 보는 반면 이 서양인들은 그 위에 있는 거, 작은 것이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에 속했는지 굉장히 그게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같은 그림을 보고도 우리 동양인들은 앞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거라고 보는 반면 서양인들은 저기 위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에 대해서 다카 마스다라고 하는 그 알버타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제 그 일종의 그 일본계 학자죠. 그래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교수가 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일본인의 관점에서 동양인의 관점에서 사회 심리를 연구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문화 심리학을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 보듯이 동양인은 배경과 무의체를 번갈아 보면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배경과 어떤 중심 사물간의 관계에 우리가 주목하는 반면 서양인들의 경우는 배경과 상관없이 중심 대상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는 그림에서도 두드러져요. 우리가 동양에서 어떤 인물화를 보면 대체로 전체 모습이 나오는 인물이 많죠. 반면 서양에서의 인물화는 이 반만, 그 전체 다리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반만 나오거나 얼굴만 하거나 그러한 그 그림의 차이가 있고 사진을 찍을 때도 서양인들은 되게 얼굴을 크게 찍는 반면 우리 동양인들은 전체가 나오게끔 찍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아까 소개했던 다큐 프라임의 그 프로그램 중에서 원숭이하고 판다, 곰하고 바나나를 놓고서 어떤 것들이 서로 관련이 있느냐, 두 개를 묶는다면 어떤 것을 묶겠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걸 묶을까요? 동양인들은 대체로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어요. 반면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판다를 묶습니다. 서양인들이 원숭이와 판다를 묶는 것은 그들이 동물이라고 하는 속성에 기초해서 묶는 거죠. 네, 동양인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에 주목을 해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라고 이렇게 묶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입장. 바로 하나의 장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우주선이 있었을 때 바로 우주선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에 가까운 것이 앞에 있게 되는 거죠. 반면 서양인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에서 멀리 있는 게 이제 멀리 앞서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데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은 개체를 중시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체들이 모인 것이 하나의 집합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갖는다면 동양인들은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덩어리와 같아서 각각의 개체는 그것의 한 부분으로 보는 그러한 사고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다큐 프라임의 프로그램에서 그 명사로 세상을 보는 서양인과 동사로 세상을 보는 동양인이라고 하는 또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 엄마와 동양인 엄마가 아이와 함께 놀 때 어떠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느냐를 관찰을 했더니 서양인 엄마는 명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반면 동양인 엄마는 동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꿉놀이를 하더라도 서양인 엄마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하나의 그 사물들을 아이가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동양인 엄마는 이거 가지고 뭐 해? 또는 이게 이게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뭐 해? 또는 이거 어떻게 사용해? 이런 식으로 더 동사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을 텐데 혹시 조카가 있을 때 엄마가 이 조카하고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아주 유심히 살펴보세요. 정말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또 상대한테 우리가 차를 권할 때 영어에서는 want some more tea?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차 좀 드실래요? 근데 우리는 차 더 드실래요? 하죠. 같은 차를 권하는 건데 서양에서는 more tea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로서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행위에 더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이 명사를 통해서 동양인은 동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차이를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동양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 결과가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하나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예전에 그 버지니아 테크라고 하는 대학에서 우리 10.5세 그 한국계 미국인이 아마 이름이 조승희인가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총기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1.5세라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워싱턴 DC의 총영사가 신문에다가 죄송하다는 또 글도 올렸어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당시에 제가 많은 신문이나 방송국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미디어에서는 1.5세기 때문에 뭔가 이 문화에 제대로 적응 못하고, 또 그 당시에 아버지가 그 세탁소 주인을 했는데 결국은 1세들이 너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자녀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든지, 1.5세가 낀 세대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못한, 속하지 못한 이런 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별의별 추측을 다 하는 거죠. 반면 미국에서는 어느 한 개인의 이상 행위로 보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서 일어난 행동으로 보지, 이 사람이 뭐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1.5세인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어떤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보도하는 방식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에서 만약에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타났다. 그러면 충돌한 그 원인과 그 결과도 보도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출근 시간에 지체가 됐다든지 하는 부가적인 것들이 많이 따라 나와요.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동일한 사고가 나오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보고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에서는 이 많은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됐다고 생각하니까 명백하게 어떤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들조차도 관련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우리가 이 국화협회서의 이 시를 보면 정말 이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시죠. 정말로 국화꽃이 하나 피는데 얼마만큼 오랜 시간에 많은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돼서 이러한 결과가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 누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말로 굉장히 복잡하죠.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그러니까 아마 이 누님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삶은 아니었을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즐거움의 삶을 거쳐서 이제 돌아온 그 누님의 삶처럼 이 국화꽃도 결국은 많은 어려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의 결과로서 이렇게 꽃이 피운 것이라고 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의 사고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그 사물의 속성이나 본성으로만 보기보다 그것과 관련된 것들의 하나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에게는 밴덤 효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밴덤 효과는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그것이 관련되지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밴덤 효과인데, 가장 손쉬운 예가 점이에요. 점. 가서 무속인을 만나서 보면은 아이고 우환이 있어서 찾아왔구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지? 아니 우환이 있으니까 점을 보러 왔죠. 그리고서 또 하는 말이
아, 남편이 속을 썩이는구만. 왜냐하면 그 온 사람의 나이가 한 40, 50대 되고 그러면은 뭐 남편이 여러 가지로 속을 썩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오면은 일이 풀릴 거야. 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에 직접적인 것이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강한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불려요. 연기. 수많은 인과관계를 연기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arising이 돼요. arising. 이것은 동적인 행위죠. 하지만 이걸 서양에서는 arising이 아니라 being에 더 주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 자체.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동양인들이 모든 사물의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과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 서양인들은 현상의 원인은 사물의 내부와 속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친절한 행동을 하면 그는 친절함이라고 하는 kindness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동양인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친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사고는 분석적인 사고로 이게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이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샌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을 해요. 이것은 to divide, separate. 뭘 쪼갠다는,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어떠한 뭐 우리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과학이 어떤 과학을 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현상을 관찰하죠. 관찰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분류하잖아요.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거예요.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그룹으로 묶고 이것을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구별을 하죠. 그러면서 패턴을 찾아내고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서양적인 사고과학은 이렇게 분석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의 조각상을 보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팔등신 같은 거 또는 우리가 쓰는 그 이 명함도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물은 어떠한 비율을 잘 갖췄을 때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레이쇼가 리슨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물의 본성인 비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입니다. 어떠한 사물을 볼 때 사물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로 만들고 그것은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물의 속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사이언스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학의 분야로 들어가 볼 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선은 동양에서는 질병이 발생하면 그것은 몸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생각해서 몸의 기를 북돋는 방식으로 그 질병을 치료하려고 해요. 하지만 서양의 의학에서는 질병은 어느 특정한 부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데 초점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게 돼요. 반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약을 만드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동양의학에서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한약 재료를 넣어서 탕을 해서 그걸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서양의 약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라고 하면 아스피린의 성분만을 뽑아내서 그것을 알약 형태로 만드는 거죠. 바로 에센스만을 뽑아내서 그것을
이렇게 캡슐 형태로 만드는 것이 서양에서의 하나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은, 이것은 단지 의학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거예요. 미술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하다가 그 작가가 생각하는 대상의 속성을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 입체파가 되고 야수파가 되고 인상파가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굉장히 사고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서양인에게 세상은 각각의 개체들이 모여서 집합을 이루는 공간이라고 하면, 동양인에게는 세상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장과 같은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은 각각의 개체를 가리키는 명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동양인은 하나의 연결된 거대한 장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동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문화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개념에 고맥락 사회와 저맥락 사회가 있어요. 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인류학자, 비교 문화 연구자가 이제 제안한 개념으로서 문화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고맥락 사회는 그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그것을 명백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종의 눈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명백하게 뭐 글로, 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도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또는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반면 저맥락 사회는 이 사람들이 명백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갖죠. 이런 데서는 대개 어떤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요. 모든 것을 그 글의 형태로 또는 그 법률의 형태로 또는 계약서의 형태로 하는 거죠. 고맥락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죠. 구두로, 신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맥락 사회에서는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그 사람은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것에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진짜 거절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가는 큰 코 당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 때 방문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식사했어요? 물어봤을 때 그냥 예의상 먹었어요? 라고 해서 진짜 먹은 줄 알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집에 돌아가면서 엄청 욕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물어보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하고, 그래서 또 이쪽에서도 마지못해서 들어주고, 그게 마치 채통 있게 해는 것으로 여기지. 뭐 식사했어요? 나 안 먹었는데요? 그렇게 직접 처음부터 얘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 사람은 예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맥락 사회와 저맥락 사회로 보는데, 바로 동양의 문화가 이 고맥락 사회의 특징을 많이 보이고 서양의 문화가 저맥락 사회의 특징을 많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화 간의 차이를 설명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문화 간의 차이와 개인 간의 차이는 일종의 평균과 분산의 차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 내에도 개인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집단주의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권에서도 상당히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집단 간의 문화 차이를 주목하는 것은 평균의 차이가 그래도 의미 있게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고 방식에 따라 사람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그 문화 자기관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커스하고 기타야마가 개발한 이론인데 앞서 말했던 거랑 비슷해요. 서양인의 자기관이 상호 독립적인 자기관이라고 하면 동양인의 관점은 상호 협지적인 자기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 자기관 이론의 한계는 뭐냐면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인들이 보이는 이 그 자기관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과 한국인이 보면 집단주의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이 굉장히 좀 독립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호 독립적 자기, 상호 협조적 자기와 같은 이분법이 참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이누미야 요시유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그 대안적인 자기 문화 자기관을 제안을 합니다. 그 이누미야 요시유키는 일본의 히토츠바시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고대 심리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누미야 요시유키는 또 책을 대중 교양서를 최근에 냈는데 책 제목이 주연으로 살아가는 한국, 조연으로 살아가는 일본이라고 해서 한일 간의 문화 심리를 비교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한 챕터가 이노무 요세키라고 이렇게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한국인들이 조금 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이노무 새끼 이렇게 이누미야를 이놈하고 요시유키를 요세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 같은 것이긴 하지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그래서 상당히 일본인이면서 한국인의 사회문화 심리를 잘 아는, 그래서 양쪽의 문화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을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누미야 요시유키가 개발한 이론에서는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인의 어떤 자기관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적인 자기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독립된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체성적인 자기는 자기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보는 거죠. 대상성적인 자기는 상대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수용하는 존재로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누미야 요시유키가 말했던 주연으로 살아가는 한국, 그래서 한국인은 굉장히 주체성적인 것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든지 자기 중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반면 일본인들은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남과 좀 더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강하죠. 뭐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율성과 주체성이 강한 사람은 그 변화에 대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거에 자기가 어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전략을 수정하는 면에서 굉장히 빨라요. 반면 대상성에 자기가 강한 사람들, 뭐 일본인을 예를 들자면 이 변화에 대처하는 게 느리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들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 이유는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아서.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과감하게 내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어떤 기업의 어떠한 그 변화 양상에서도 일본은 마치 갈라파고스 증후군처럼
과거 자기들이 발전했던 기술에서 계속 안주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빠르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면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험 조사를 해보면 한국과 중국이 일본인들보다 주체성이 높고 자율성 면에서도 한국과 중국인이 일본인보다 높고 반면 대상성 면에서는 일본인이 한국인과 중국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타인과 자신의 목표가 충돌할 때 자신의 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도 강하고 대인관계에서 남한테 이끌려가기보다 자신이 주도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신을 굉장히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인들이 자기 가치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환상을 갖고 있어요. 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가 굉장히 암울해도 뭔가 그래도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도 강하고 또 그러면서 또 비현실적인 낙관성도 강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안전 무감증이 되는 거죠. 뭐 설마 하는 이런 생각들도 강하고 또 자존심도 강하고 문화적 행위로서 우쭐과 핑계에도 강한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한국인들의 주체적이고 굉장히 높은 자긍심 이런 부분은 또 한편에서는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추동하는 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한국인들이 이러한 자기관 형성은 첫 번째가 저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문화는 어떤 사적인 관계망을 중심으로 일종의 확대된 가족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가족이라든가 연고가 중심이 되고 어떠한 뭐 사회든 조직이든 공적인 것들은 일종의 부차적인 것이 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사고가 강한 거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런 것을 좀 뭐라고 할까 공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계층 구조와 신분 상승의 가능성에서 크다고 봐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중엽부터 신분제가 실제로 와해가 되고 일제강점기, 해방 후의 토지개혁, 한국전쟁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과거의 질서가 다 해체가 되고 어떤 굉장히 수평적인 그리고 유연한 계층 구조를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한국이 어떠한 경제 성장을 할 때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슬로건이 많은 한국인한테 공감을 준 이유가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평등의식이 강해요.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 라고 하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통해서 또는 부자가 돼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측면을 낳게 되죠. 일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봉건제도의 영향이 있고 또 어떤 직업 같은 면에서도 대대로 직업이 계승이 되고 우리처럼 그렇게 어떤 평등사상, 신분 상승의 욕구 이게 강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학 진학률을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들 가운데 한 90%가 대학 진학을 한다면 일본의 경우에서는 50% 정도밖에 대학 진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본의 경우에서는 이거는 뭐 타고난 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녀 양육 방식에서도 우리가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머니는 자녀를 기를 주체성이
주체성이 강한 아이로 기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위에서 만약에 애가 좀 막 소란을 피우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은 화를 내죠. 왜 우리 애 기죽이냐고.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기보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굉장히 강한 아이로 기르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처음에는 마치 자기 아이가 다 천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찍이 뭐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점차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서 포기하게 되지만 거의 모든 부모들은 처음에 자기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될 걸로 기대를 하죠. 반면 일본의 어머니는 이 동정심이 강한 아이, 남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아이, 그래서 대상성이 강한 자기가 발달하게 되는 양육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의 그 심리학과의 허태균 교수가 또 유명 인사죠. 어쩌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또 책을 써서 상당히 이제 대중적으로도 많은 그 관심을 끌었는데, 그 허태균 교수가 지적하는 한국인의 심리 코드를 6가지로 보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주체성, 가족 확장성, 관계주의, 심정 중심주의, 복합 유연성, 불확실성의 회피. 특히 여기서 이제 복합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모순되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흑백으로 구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모순되는 것도 같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정을 하기보다 양쪽에도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철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죠. 근데 놀고는 싶어요. 그러면은 시험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은 사실 배타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002년에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연구원을 보낼 때 제가 이제 그 토론토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주말에 있을 때 도서관에 제일 많이 모여 있는 학생들 중에 하나가 한국인 학생들이었어요. 한국인 학생들은 주말이 돼도 도서관에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걸 보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모여서 떠들고 놀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에 와요. 와서 자기 친구들하고 서로 떠드는 거죠. 공부하면서 노는 것을 함께하는 이런 것들.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도 그렇지만 동양 사상에서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해요. 중용 사상. 이 서로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둘 사이를 아주 이렇게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본질을 피해 가는데 그게 또 피해 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분명하지가 않은. 만약에 서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건 모순적인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근데 동양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음과 양은 서로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죠. 제가 95년도에 우리 고대에 입사를 해서 했던 하나의 시즌별로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논술고사가 있었어요.
대학 입시를 할 때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기도 하지만 논술 시험을 봐서 그것을 합산을 해서 이제 특히 정시 같은 데서는 선발을 하는데 그 당시에 논술은 거의 학교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을 통째로 다 며칠간 빌려서 각 층에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의 그 답을 채점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다른 과의 교수들하고도 같이 모여서 채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꼭 이런 그 논술고사라고 하는 게 답이 명확하지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그 모범 답안이 있어도 학생들이 그거와 관련이 된 것 같은데 또 그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될지가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에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채점해야 되냐, 가이드라인이 뭐냐. 그 당시에 그 이 채점위원장이 사회학과의 원로 교셨던 그 이미석 교수셨어요. 이미석 교수가 또 나이도 많으시고 또 존경도 받는 분이어서 이 논술고사 채점위원장을 하셨는데 그 여러 교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실 참 그건 어렵죠. 왜냐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때 이제 이미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 근데 그게 사실 분명한 게 아니죠. 근데 제가 놀랬던 건 그 답을 듣고 많은 교수들이 야, 이거 정말 명답이다 라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사실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재량껏 하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외국에서 또 서양에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분석적으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논술 그 고사의 답을 아마 여러 요소로 쪼갰겠죠. 어떠한 예를 들어서 문제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글쓰기, 또 문장의 길이, 이런 식으로 또는 맞춤법 이런 각각의 요소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별로 채점을 해서 그걸 합산하는 식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걸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측면을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그 일본인의 의식 구조와 행동 양식을 살펴보면 고대 일문과의 교수셨던 최광 교수님이 우리가 모르는 일본이라는 책을 고려대 출판부에서 출판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최광 교수가 이제 일본인들의 문화 심리를 연구하면서 핵심적인 거라고 본 것이 바로 집단성, 이렇게 지역 집단과 직업 집단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지역 공동체성,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보면 일본은 굉장히 마쓰리라고 하는 지역 축제가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기반을 둔 어떤 운동 클럽들이 경쟁이 상당히 아주 인기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폐쇄성, 네 번째가 중충성과 다양성, 양면성과 이중성, 현세성, 화라고 하는 것으로 일본인들의 하나의 그 심리 코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양면성, 이중성은 그 미국의 인류학자의 루스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드러나는 것이 서로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얼굴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이제 칼을 담고 있는 그 일본인들의 그런 양면성, 이중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일본인들의 어떤 사회 심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기네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와 남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하나의 어떤 은혜 또는 충성 또는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데 밖에 사람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일본인들의 심리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이 굉장히 이런 무사 제도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사무라이들이 정말로 이 칼로 사람들을 지배하던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 일본인들은 자기보다 강력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충성을 하고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은 깔보는 것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식당에 가보면은 나이가 든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나이 젊은 고객이 반말로 하는 것이 상당히 일상적이에요. 그리고 그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가 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굉장히 이렇게 위계적인 것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일본인들은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굴복을 하는 반면 자기보다 낮은 약한 사람은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일본인들이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 우리 강점을 했다라든지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결코 사과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일본인의 하나의 속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중국인의 심리 키워드에는 이 문, 의, 면, 붕, 충, 신, 정이라고 하는 7가지의 코드가 중국인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죠. 우리가 중국어를 보면은 이게 표의 문자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이 순서대로 있어서 이것을 보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또 해석이 가능한 그러한 그 글의 형태가 있죠. 근데 그것을 명백하게 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중국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도가 사상에서 보면은 도를 도라고 말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도는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순간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함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관시라고 하는 사적인 관계가 사실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인들의 사회 심리는 상당히 고맥락적인 그런 의미이고 사적인 관계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사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의 사회 심리를 다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우선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러한 차이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현 시점에서 문화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 비교문화 심리학과 문화 심리학은 어느 때보다 상당히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를 보면 정말로 갈등과 대립과 또 알력과 편견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추구해야 되는 것은 평화와 협력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많은 이 군사적인,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 갈등 이게 사실 굉장히 풀어가기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상호 이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갈등과 대립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는 각국의 사람들이 주변 국가의 역사나 문화나 사회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 과정을 보면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서조차 삼국이 하나같이 다 국민국가의 그 프레임 안에서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만이 마치 위대하고 우월한 것으로만 배우지 주변 국가의 어떤 역사 문화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게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특히 대학 교육과 같은 고등교육에 있어서 커리큘럼에서 바로 이러한 비교 문화적인 것이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교 문화 심리나 문화 심리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 심리는 이 토양과도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나무라도 어떤 토양에 심느냐에 따라 잘 자라기도 하고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토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회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어떠한 제도도 잘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자본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도 사실 미국에서 실현되는 것과 한국에서 실현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지키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모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초국가 시대죠. 더 이상 민족 또는 국민, 국가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여러 이런 국가와 문화를 우리가 왕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사회가 아닌 다문화 사회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또 문화적 차이에서 또 사회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런 비교 문화 심리, 문화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문화가 어떤 차이점도 있지만 또한 보편적인 면에서의 또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이해를 하는, 다시 말해서 차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다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사회나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